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아시죠?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 위법 행위를 했는지를 따지는 탄핵 심판이잖아요. 예. 그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 담화나 이후에 여러 가지 담화 과정에서 국회 예산 삭감이나 감액 이거를 국회 폐악질, 국회 반국가 행위, 국정 마비 행위 이렇게 부르면서 비상계엄 선포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련된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고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을 먼저 여쭤볼 건데요. 주신문 사항에 나타난 몇 가지 확인된 것들만 제가 한번 짚어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문 답변하실 때 12월 1일 날 계엄 이틀 전에 야당이 2025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렇다고 하셨어요. 예결위에서 처리했다는. 예결위에서도 11월 29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29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9일 맞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 12월 2일 날 국회의장이 법정 시한 기한이 12월 2일이지만 그날 상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12월 10일까지 여야 간에 협상할 수 있는 기한을 주겠다라고 했었죠. 예. 그런데 12월 3일 날 아직 협상 기한이 일주일 남아 있는데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예산 폭거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 날짜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으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M6 미사일, 대드론 통합 체계, 그리고 뭐 이런 안보 예산들, 아이돌봄 예산이나 뭐 여러 복지 예산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헷갈리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사실 이 예산들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삭감이 됐었다라는 건 증인이 확인하신 거죠? 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민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먼저 짚을 부분이 대왕고래 부분은 혹시 계속 그 뒤에 좀 팔로우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1시간 전에 산자부에서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라는 속보가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나요? 뭐 얘긴 들었습니다.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예. 확인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뭐 이렇게 자리에 있고 경제수석으로서 좀 피청구인의 가까이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있습니다. 주신문 사항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 주신문 같습니다. 사항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확인하시죠.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그럼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당일날 저녁에 한 제 기억에 10시 조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뭐 참모 소집이 돼서 제가 도착을 9시 한 40분, 50분경에 했기 때문에 그때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 뭐 회의에도 피청구인이 참석하는 회의도 같이 들어가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 대기실에 대기하고 대기 있었습니다. 상태였다고요? 그러면 대기하면서 뭐 여러 말씀도 나누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증인이 그 헌법 77조에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할 것 이런 요건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뭐 당연히 전시나 사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여기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주실 거로 보고 있고요. 증인의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예산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 예산 폭거를 가지고 뭐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예.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그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일방적인 입법 이런 시도, 그 다음에 예산 예결위에서 통과됐지만은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증인도 비슷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 네네. 헌법재판소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기재부 장관이시고 증인 이전에 이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셨잖아요. 근데 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비상계엄 관련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화를 전혀 안 나누셨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뭔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수석이 기재부 장관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뭐 전화 통화도 없고 그랬어요? 예, 전화 통화한 적 없습니다. 대화도 하신 적 없고요. 딱 전화 통화 한 번 제가 번? 받아본 네. 거는 제가 여기 증인 채택됐다고 무슨 이유로 됐는지 최근에 본인 직접 통화는 아니고 아, 비서실에서 한번 연락이 온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회의 같은 데서 만나기 때문에 회의 같은 데서 만났을 땐 얘기는 하지만 비상계엄과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비상계엄하고 탄핵 때문에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뭐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어떤 사령탑 같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안 나누시나요? 예,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반대를 했고 본인은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물론 이제 그 국회 국조특위에서 대독을 하시긴 했는데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이전에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같은 생각인가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나올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호증에 24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이 문서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피청구인이 기재부 장관에게 건네준 문서인데요. 그 증인은 이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뭐 검토하거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라도 예. 혹시, 보셨죠? 그러면 뉴스 통해서 봤습니다. 네네. 이 문서를 보면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55조에 의하면 예비비 총액은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임의로 확보를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어렵다고 하는 게 법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렵다고 평가를 하셨길래 제가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법 조항을 말씀하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같은 문서에 밑에 국가 비상 마지막인데요.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안을 기재부가 임의로 이렇게 전용해서 편성을 할 수 있나요?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네. 못하고 어떻다 말씀을 원칙적으로 못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될까요? 알겠습니다. 증인이 이 문서를 봤을 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도 처음 뉴스를 통해서 봤고 오늘 보지만은 네.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물어볼 텐데요. 증인이 이제 1987년도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계속 예산재정부서에 근무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1993년도 8월에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때 근무하고 계셨었던 거죠? 예. 네. 그럼 대통령이 헌법 제76조에 따라서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적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처럼 국가 비상 입법기구가 별도로 이런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위해서 구성이 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렇게 필요한가요? 증인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따로 예, 예. 따로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일하실 때 기재부에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매뉴얼 같은 게 그런 거 없습니다. 본 적도 그런 거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같은 문서에 이 문서와 관련된 제목은 이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드릴 텐데요. 같은 문서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이제 예산 전문가시기도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에 파견 나가셨었죠. 예. 예,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국회 관련 임금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전문가 보통은 이제 임금이라 그러면 통상임금, 일용직이나 이런 경우 채용할 때 통상임금으로 그러니까 예산 국회에 종사하는 반영하는데 사람들의 임금으로 예, 볼수 근데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분은 모르시겠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볼 건데요.
헌법 제54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예산 편성 권한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국회는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헌법 57조에 따라서 국회가 임의로 정부의 동의 없이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감액할 권한은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통상 정부가 예산안 제출하면 아까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 각 항을 이제 사업별로 감액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네. 국회 예산정책조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자료를 보니까요. 정부 지출 예산안을 국회가 감액한 금액 기준으로 뭐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증액 사업 부분을 따로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말고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감액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총지출 감액 규모가 2025년에 4.1조 원, 2024년에 4.7조 원, 2023년엔 13.8조 원, 2022년에 5.6조 원입니다. 증인 이 사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중에 2022년 부분은 5.6조 원 감액됐을 때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 감액된 것이죠. 연도상으로 봤을 때. 예. 네. 총지출 감액 규모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최근 4년 중에 2025년의 감액 규모가 가장 적은 거 아닌가요? 통상 네. 그 감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조에서 5조를 하니까 네. 4.1조가 그 많지 않은 적은 부분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피청구인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섞어서 하시는데 예산을 4.1조 원을 깎은 게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의 예산을 감액시킨 게 문제인지 아니면 야당이 예결위를 단독으로 처리한 게 문제인지 이런 주장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4.1조 원 감액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예산 폭거라든가 국정 마비 사태로 갈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근데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단독 야당 통과시킨 거 하나 하고 네. 4.1조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문제. 내용 부분은 이따 또 예, 규모 자체는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크다고 보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사업 예산이 조금 전에 얘기한 뭐 드론이라든가 뭐 아이돌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특정 사업 부분의 예산이 뭐 감액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대왕고래 지금 뭐 경제성이 없다고 1차로 판단이 나왔지만 대왕고래 시추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뭐 대왕고래 예산 시추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 1차 시추의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이 석유 탐사 같은 경우에는 제 질문은 여러분 국정이 마비되는지를 여쭤본 그 거예요.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까 네. 유전 개발이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석유 개발에 네. 그쪽에는 국정 마비가 되겠죠. 그 부분에는 국정 마비라고 하면 지금 나라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는데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렇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증인 잠시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그 특정 사업의 예산이 감액이 되면 결국은 그 사업이 마비될 여지는 있어도 국정 전반이 마비된다고 단정 지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내용으로 국정 전반이라고 하는 건 예비비 같은 경우가 국정 전반에 얽히는 건데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에 문제가 예비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비 뭐 이런 거 감액된 것도 수사 같은 걸 잘 못하니까 마약 수사 같은 게 차질을 빚고 그러니까 마약 수사 차질을 빚으면은 지금 국정이 마비되고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우리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제 뭐 전문가로서 답변 어떻게 드릴 필요는 없는 것 생각하시냐고 같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판결에 저는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정부에 이렇게 예산 편성권을 주고 국회에는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주는 의미가 정부와 국회가 서로 협의해서 국가 예산을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로 보면 되겠죠. 예. 그럼 거기에 좀 추가해서 여쭤보면요. 지금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올해 2024년 11월 4일 날 원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 피청구인 참석 안 하셨죠? 예.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11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가 올해 처음으로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예산안이 이렇게 중요하고
얼마나 그 여야 합의로 감액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안 감액이 국가 비상사태고 야당의 폭거라고 생각하시면서 11월 달에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데 참석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럼 정작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요. 증인께서 이 예산안 시정연설 가야 된다 이렇게 피청구인한테 좀 그 건의하신 적 있나요? 논의는 우리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아니, 논의를 피청구인한테 직접 건의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직접은 안 하고 같이 뭐 있을 때 얘기를 그러면 했고요. 증인이 알고 있기에 피청구인이 안 가신 건가요? 못 간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야당 의원들 보기 싫어서 못 간다겠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시고요. 예. 어쨌든 안 가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 보고하신 분은 누군가요?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설득하시는 분은? 비서실장이신가요?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무라인들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